웅장한 성벽 아래 북부 국경의 지배자 일리안 공작은 그의 군대와 함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언데드 군대와 끔찍한 도관계에 맞서고 있었다. 한 남자가 공작을 부르며 무언가를 가리켰다. 죽은 자들의 군대 속에서 언데드 기사 도리안이 나타났다. 심지어 10명의 고위 기사조차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강력한 기사였다. 한 병사가 공작에게 후퇴하여 공성전을 준비하자고 제안하며 현재의 병력으로는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작은 후퇴를 거부하며 북쪽 벽이 이미 무너졌고 성문마저 무너지면 나라는 끝장이라고 설명했다. 공작이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오늘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순간 갑자기 말을 멈추고 놀라워했다. 갑자기 정체불명의 사람이 엄청난 속도로 적군을 향해 달려갔고 공작은 그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이 사람은 남부 록스 후작가의 유리안 록스경으로 밝혀졌다. 누군가가 그를 단검으로 싸우는 사람이라고 알아봤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단검으로 도리안을 상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퍼져나갔고 그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유리안이 기사 도리안을 공격하자 도리안의 몸은 녹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며 경악했다. 그러자 유리안은 나머지 언데드들에게도 공격을 가했고 그들의 몸 역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녹아내렸다. 사람들은 끔찍한 시체들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녹아내리는 이 광경에 경탄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유리안이 하늘에서 보낸 성자인지 궁금해했고 다른 한 명은 비꼬듯이 웃기지 말라고 답했다. 사실 유리안은 성자가 아니었다. 그는 전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그에게 경험치를 얻고 언데드의 골수를 녹이는 독인 화골산의 기술 레벨이 상승했으며 만독불 침공이 독을 흡수하여 4대 천독공의 경험치를 증가시켰다는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났다. 유리안은 자신의 몸에 유용한 것은 모두 가져가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은 6개월 전으로 돌아가 유리안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호화로운 방에서 깨어난다. 한 여인이 그에게 도련님, 깨어나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유리안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녀의 이상한 옷과 허리의 찬검을 알아차렸다. 여인은 그의 상태를 물었고 그가 대답하려 하자 즉시 사제를 부르겠다며 자리를 떴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무언가를 물어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떠나버렸다. 여인이 떠난 후 젊은 남자는 혼자 남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 그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성숙하고 매력적인 자신의 원래 몸은 어디로 갔고 어떻게 이 뚱뚱하고 유치한 모습으로 변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고 꿈속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들면 이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와 그를 도련님이라고 불렀고 그는 사제인 듯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남자를 따라 들어왔는데 이합적이고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풍기는 노인이었다. 사제 외에도 그는 젊은 남자의 손을 잡았다. 이합적인 남자는 젊은 남자를 호되게 꾸짖으며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존재라고 부르며 마침내 정신을 차린 것이냐고 물었다. 젊은 남자는 이 무서운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사제가 그의 주인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도련님이 막 깨어났으니 벌은 미루자고 제안하는 동안 이합적인 남자는 사제의 말에 설득되어 마지못해 젊은 남자를 꾸짖는 것을 멈췄다. 사제가 젊은 남자를 진찰한 후 그의 정신은 안정된 것 같고 부상의 대부분이 나았다고 말하며 안도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합적인 남자는 안도라는 단어를 비웃으며 젊은 남자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약혼녀를 폭행했다고 비난하고 괴물이라고 불렀다. 그는 계속해서 그를 질책하며 19살이 되었으니 철들 때가 되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의 남동생은 이미 오라를 깨웠지만 그는 장남으로서 나날이 뚱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젊은 남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오라라는 용어에 당황했다. 이합적인 남자는 그에게 회복되는 대로 약혼녀에게 가서 제대로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젊은 남자가 그녀가 누구냐고 묻자 남자는 그녀는 그의 약혼녀인 아엘리아라고 소리치며 그녀가 용서하지 않으면 끝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박에 못 이겨 젊은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의했다. 남자는 유리안에게 더 이상 록스 가문에 수치를 안겨주지 말라는 마지막 경고로 말을 맺었다. 유리안 록스라는 이름을 듣자 젊은 남자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유리안 록스였다. 그리고 그가 유리안이라면 이 무서운 남자는 웰링턴 록스 후작이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웰링턴이라는 이름을 직접 불렀다. 후작은 그의 아들이 감히 그의 면전에서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자 격분하여 그를 힘껏 때렸다.
유리안의 몸은 공중으로 날아가 땅에 떨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분노한 후작을 진정시키려 했었고 유리안은 바닥에 쓰러져 거의 의식을 잃었다. 그는 여전히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현실이 아니라 단지 꿈일 뿐이라고 믿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다. 유리안은 다시 깨어나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이 짜증나는 꿈에서 깨어날 수 없는지 궁금해했다. 백발의 여인이 들어와 그에게 깨어났는지 물었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그녀를 아린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며 대답했다. 그는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감싸쥐며 혼란스러워했다. 유리안은 아린에게 그가 침대에 누워있는 이유가 엘리야를 쫓다가 그녀에게 맞아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냐고 물었다. 에렌은 그의 갑작스러운 존댓말에 놀랐지만 엘리야 아가씨에게 공격을 받았고 그녀가 그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그가 그녀를 폭행하려다 기절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유리안은 자신의 곤경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자신이 끝장났다고 느꼈다. 모든 진실이 갑자기 그에게 명확해졌다. 그는 어쩌다가 자신이 쓴 옛 소설 속에 들어와 버린 것이다. 더 큰 재앙은 그가 주인공으로 환생한 것이 아니라 주인공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비참한 죽음을 맞는 악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황하며 일어나는 일을 믿지 않으려 하고 이것은 단순한 웹툰이 아니라고 소리쳤고 에렌은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으며 혼란스러워했다. 유리안은 자신이 지금 된 유리안 록스라는 캐릭터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는 자신의 소설에서 유리안은 재능도 기술도 없이 훈련도 하지 않고 상속자로서 가문의 이름만 믿고 사는 모든 면에서 쓰레기였다고 회상했다. 결국 그는 약혼녀를 주인공에게 빼앗긴다.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 주인공을 공격하지만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뒷골목에서 비참하게 죽는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궁금해하며 특히 이 가상 세계에서 유리안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이야기의 작가로서 주인공이 아직 찾지 못한 기회와 아이템을 적어도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빨리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는 비틀거리고 지방으로 가득 찬 몸의 무게를 느낀다. 에리는 걱정하며 그에게 괜찮은지 묻지만 그는 관심이 없는 듯하고 그녀는 그에게 계속 쉬라고 조언한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멈춰서서 허공을 응시하며 지금은 그 물건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리안은 왜 그 물건을 볼 수 없는지 궁금해하며 그것이 그의 이전 찡그림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투명한 시스템 창이 그의 앞에 나타나 에론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유리안은 그것이 그러한 세계에서 유명한 상태창이라는 것을 알고 경악한다. 창에는 에렌의 이름, 빠른검 1레벨, 맑은 정신 1레벨, 오라 적응 1레벨을 포함한 그녀의 특성과 애정 미터가 0으로 표시된다. 오레는 그가 허공을 응시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상태를 묻는다. 유리안은 당황하며 그녀에게 잠시 미쳤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고 그녀에게 그녀의 임무로 돌아가라고 부탁한다. 오레는 동의하고 떠난다. 혼자가 되자 오레는 오렌의 상태창을 다시 소환하여 확인한다. 그는 아린이 원래 이야기에서 평범한 기사들보다 항상 더 강하고 재능이 뛰어났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날쌘검 특성이 이를 확인시켜줍니다. 하지만 그는 호감도 미터에서 멈칫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계가 그가 즐겨하던 데이트 시뮬레이션 게임과 같은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리안의 평소 행동을 고려할 때 호감도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점에 안도합니다. 유리안은 이것이 중요한 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상태창을 소환하려 합니다. 과연 그의 이름 유리안 록스, 특별 상태, 병적인 비만, 그리고 독특한 특성 창조자의 눈 레벨 1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4가지 천상의 독술, 잠김, 그리고 99.9%의 동기화율과 더불어 말이죠. 그는 특히 4가지 천상의 독술에 주목하지만 특성이 거기에 있는데도 잠겨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그것이 그가 좋아했던 무협 웹툰에서 가져온 것이며 매력적인 여주인공이 등장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무술은 독과 은닉 무기에 의존했습니다. 유리안은 자신의 세계가 이상한 아이디어의 혼합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이 기술을 황금 같은 기회로 여기며 생존의 티켓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텍스트는 이 능력이 중국 무협 소설에서 유래한 사천단가의 것으로 독과 독이 묻은 은닉 무기를 이용한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사천성의 명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특성의 이름은 상태창의 사천단가, 잠김으로 나타납니다. 유리안은 왜 그것이 중세 판타지 세계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능력을 해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다른 곳에서 에렌은 후작에게 말을 걸고 후작은 에렌에게 유리안이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아린은 긍정적으로 대답하며 그가 얼마 전에 일어났다고 확인합니다.
그녀는 그의 상태에 대해 묻자 아직 정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서려고 했을 때 비틀거렸다고 말하며 그의 몸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후작은 이 사실에 놀라워합니다. 특히 사제 엘리오가 유리안의 상처가 깊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후작이 떠나면서 아린에게 유리안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챘는지 묻습니다. 그는 평소 유리안이라면 엘리야에게 사과하라는 요청에 격분했을 텐데 이번에는 조용하고 이상하게 동의했다고 지적합니다. 후작은 아들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으며 현재의 침착함은 일시적인 멍 상태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내일까지는 분노로 가득 찬 성격으로 돌아와 알리야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반대로 아린은 젊은 주인이 회복되어 점차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후작은 그녀의 믿음을 비웃으며 그 자신, 그의 아버지조차도 이미 그를 포기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미안하고 그녀를 기사로 살게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린은 말이 없었습니다. 주인님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했지만 오늘 젊은 주인님은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편 유리아는 에렌에게 운동을 하고 싶다며 훈련장으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에렌은 지금 이 시간에 훈련하겠다는 그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놀라지만 유리아는 고집합니다. 그들이 걸어갈 때 유리아는 그의 새로운 능력에 대해 생각합니다. 창조자의 눈 특성을 통해 통계를 볼 수 있지만 잠겨있는 사천단가 능력을 해제하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비만이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첫 번째 단계로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유리아는 여러 경기장 크기의 광대한 궁궐 정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지쳐버립니다. 그는 비만 때문에 항상 침대로 돌아가게 되므로 홈 트레이닝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또한 하인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친밀도 미터가 혐오에서 심한 혐오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부정적인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원래 유리안의 성격이 얼마나 나빴는지 스스로 인정합니다. 힘든 산책 끝에 그들은 마침내 기사들이 덜 사용하는 세 번째 훈련장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유리안의 시선이 그에게 닿자마자 충격적인 메시지가 담긴 상태 창이 나타납니다. 호감도 -91, 살해 욕구. 창은 이 사람이 날쌘검 레벨 1 특성을 가진 리카 올리오님을 보여줍니다. 리카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유리안에게 훈련장에 왜 왔냐고 묻고 유리안은 충격에 빠진 채 그를 알아봅니다. 리카는 미소를 지으며 젊은 주인이 아직도 자신을 기억해주니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유리아는 긴장하며 당연히 기억한다고 대답합니다. 유리아는 재빨리 아렌에게 몸을 돌려 그와 이 남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속삭입니다. 아리는 놀라며 기억나지 않느냐고 묻고는 그 사건을 상기시켜줍니다. 아리는 몇 년 전 후작이 그에게 훈련을 강요했을 때 분노한 유리안이 당시 훈련 기사였던 리카를 불러내 웃으면서 칼로 그의 얼굴을 훼손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사건 이후 후작은 그에게 훈련을 강요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유리안은 충격을 받고 원래 유리안이 정말로 희망 없는 쓰레기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리안은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결심하고 에렌에게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훈련장이 있는지 묻습니다. 에렌은 네 번째 훈련장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시설이 열악하며 대부분 빈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유리안은 이 장소를 완벽하다고 여기며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살을 빼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요. 에렌은 동의하고 그를 네 번째 훈련장으로 안내합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유리안은 사천단가가 투척 나이프와 소형 무기를 전문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능력을 해제하려는 시도로 단검을 잡고 힘껏 던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능력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는 긴장하며 장난으로 던진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먼저 체력을 길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에렌은 훈련장 주변을 뛰어다니라고 제안하지만 유리아는 혼자 훈련할 것이며 그녀는 원하는 대로 훈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후작은 유리안이 실제로 훈련장에 와서 운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이 열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궁금해합니다. 3주 후 유리안은 이 기간 동안 단 하루도 훈련을 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체중이 많이 줄었고 외모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후작은 이 변화에 대해 과연 내 아들이라고 칭찬합니다. 후작은 아들을 바라보며 뱃살이 빠진 이 아들이 실제로 잘생겨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가 정말로 성숙해졌는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방에서 유리아는 거울 속 자신의 몸을 바라보며 살이 많이 빠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천단가 특성이 아직 해제되지 않아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달 더 기다려보기로 결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만남을 훔쳐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린이 저녁 식사를 들고 들어옵니다. 샤론수프는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가 있는 요리이며 록스 가문에서는 매 훈련 세션 후에 먹는 것이 관례라는 시스템 창이 나타납니다. 유리아는 같은 수프를 또 먹는 것에 불만을 표하자 에렌은 그가 지겨운지 묻습니다. 유리아는 3주 연속으로 먹는 것이 정말로 지겹다고 확인합니다. 아린은 그의 진정한 목표가 체중 감량인지 기사가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습니다. 유리아는 당연히 기사가 되고 싶다고 열정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자 아린은 심지어 위대한 후장님조차도 훈련 후에 새로운 수프를 드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젊은 주인으로서 불평하지 말고 먹어야 한다고 꾸짖습니다. 유리아는 마지못해 먹기 시작하면서 이 전통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지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견뎌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프를 먹는 동안 그는 오늘따라 맛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갑자기 독을 섭취했다는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충격에도 불구하고 사천단가 특성을 해제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으며 이제 특성이 해제되었다는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그는 당황한 상태에 빠집니다. 궁궐의 다른 곳에서 후작은 여전히 아들의 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살이 빠지니 잘생겨졌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가 정말로 성숙해졌는지 다시 궁금해했습니다. 누군가가 후작에게 방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구하고 차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카나로 밝혀집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후작은 그저 정원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고 답합니다. 카나는 그의 안목을 칭찬하며 자신이 직접 정원을 가꿔왔다고 말하고 후작은 그녀의 훌륭한 솜씨에 감탄합니다. 후작과 그의 아내 카나가 대화를 나누자 카나는 그에게 이전에 언급했던 대로 콜린을 후계자로 언제 선택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정된 문제이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입니다. 후작은 그녀의 질문에 놀라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망설이며 말합니다. 카나는 반대하며 이번 달 안에 콜린을 후계자로 지명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후작은 그녀가 아마 들었겠지만 최근에 유리안이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록스 가문의 장남으로서 그가 이렇게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훌륭한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나는 유론의 개선에 대해서도 들었고 그가 걱정되었지만 마침내 정신을 차려서 기쁘다고 말하며 후작에게도 안심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동의하는 척합니다. 후작은 그의 아들이 약혼녀에게 뺨을 맞은 후에야 깨어났다고 비꼬며 웃습니다. 카이나가 그에게 후계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묻자 후작은 유리안이 훈련을 시작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으며 더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유론이 예전처럼 돌아간다면 즉시 첫째 아들 콜린에게 후계자 칭호를 수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카이나는 그에게 일이 끝나면 침실로 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 그녀의 얼굴에는 강렬한 분노의 표정이 나타나며 유리아니에게 복수를 맹세합니다. 한편 유리아는 사천단가의 특성이 풀린 것에 여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천단가는 독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독을 섭취해야 했다는 것을 깨닫고 어이없어합니다. 그는 사론수프에 대한 정보창을 떠올리며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 아래로 스크롤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추가 정보에서는 마비 속성을 가진 한양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보여줍니다. 이 약초는 주로 약용식물이지만 아주 약한 독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소량으로는 성인에게 무해합니다. 그러나 몸에 축적되면 서서히 몸을 마비시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론은 그가 왜 먹는 것을 멈췄는지 물어보며 멍한 상태에서 그를 깨웁니다. 유리아는 정신을 차리고 빨리 먹기 시작합니다. 먹으면서 그는 누가 그의 음식에 독을 넣었는지 생각합니다. 그는 원작에서 둘째 아들 콜린이 이 시기에 후계자로 지명될 예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연된 이유이며 따라서 그에게 독을 넣은 사람은 그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합니다. 약한 마비독을 해제하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시스템 창이 다시 나타납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 그는 아린에게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수프가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잠시 혼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린은 동의하고 그에게 좋은 밤을 빌며 떠납니다. 혼자가 되자마자 유리아는 자신의 상태창을 소환하여 새로 잠금 해제된 사천단가 특성을 살펴봅니다. 업데이트된 상태창이 나타나 과체중, 경미한 중독, 경미한 근육통으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의 특성과 동기화 속도 외에도 가상현실 게임처럼
인터페이스의 특정 부분을 집중하여 추가 세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사천단가 특성에 집중하면 독, 은닉, 무기, 무술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뉘며 모두 잠겨 있습니다. 그는 먼저 독극물 범주를 조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약한 마비독, 진실혈청, 영혼살해 연기와 같은 사용 가능한 독 목록이 길게 나타나며 모두 잠겨 있고 하위 수준의 독을 먼저 해제해야 합니다. 그가 목록의 끝까지 스크롤하면 최종 사용 가능한 독은 레벨 30 절대 은닉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시스템이 레벨별로 기술을 점진적으로 잠금 해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장 간단한 독인 약한 마비독을 잠금 해제하려면 먼저 내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단가가 내부 에너지로 독을 제어하기 때문에 이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내부 기술을 찾기 위해 무술 범주를 조사합니다. 선택 가능한 기본 내부 기술 목록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어둠의 독술, 천둥 바늘술, 만가지 신성한 독 에너지 등이 있으며 내부 기술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무협소설 팬으로서 그는 선택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둠의 독술은 독에 집중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천둥 바늘술은 은닉 무기에 집중합니다. 반면 만가지 신성한 독 에너지는 숙달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만 독과 은닉 무기 모두에서 숙달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옵션을 선택하며 무협소설 주인공의 경우 항상 그렇듯이 많을수록 좋다고 믿습니다. 만가지 신성한 독 에너지를 선택하자마자 그는 기술의 주문이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것을 느낍니다. 그는 즉시 에너지를 순환시키려고 옷을 벗고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그는 몸 전체에 이상한 흐름을 느끼고 이것이 기 또는 생명 에너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몸의 올바른 에너지 경로를 통해 그것을 인도하기 시작하고 내부 힘을 키우기 위해 단전 에너지 센터에 저장합니다. 그는 아침까지 밤새도록 훈련하고 무술소설에서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훈련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그것이 완전히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온 몸이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또한 주변의 기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심지어 밖을 보지 않고도 창밖에 새가 몇 마리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단전에 있는 따뜻하고 단단한 에너지를 느끼고 거울 없이도 길을 머리로 향하게 하기만 하면 상태창을 열 수 있으며 창에는 그의 만가지 신성한 독 에너지가 레벨 1, 별 1개, 10%임을 보여줍니다. 밤새 명상에 몰두한 후 유로는 문 밖에서 익숙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때 아론이 그를 깨우러 들어와 그의 침대가 건드려지지 않은 것을 보고 밤새 잠을 자지 않았다고 결론짓습니다. 유로는 그녀에게 아직 잠을 자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휴식을 취하고 오늘 훈련을 건너뛰라고 제안하지만 유리아는 열정적으로 거부하며 기분이 좋고 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에리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먼저 그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합니다. 문을 닫고 그녀는 젊은 주인이 언제부터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나중에 훈련장에서 유리아는 단검 중 하나를 잡습니다. 그는 갑자기 1인칭 슈팅 게임에서와 비슷한 조준경이 눈앞에 나타나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정확히 관역을 겨냥하고 힘껏 단검을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단검은 관역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에리는 그가 처음 시도해 관역을 맞추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시스템 창이 나타나 사천단가의 은닉 무기 범주가 잠금 해제되었음을 알립니다. 충격을 받은 에리는 그에게 방금 무엇을 했느냐고 묻습니다. 유리아는 지난달 훈련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자신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유로는 넋이 나간 아론을 바라보며 그녀가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처음 본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던질 때 뱃속에서 불같은 내부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다고 생각하며 다시 시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번에는 더 큰 힘과 속도로 단검을 던집니다. 단검은 관역을 관통하여 완전히 산산조각냅니다. 에렌은 그가 관역을 정확하게 맞췄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을 보고 극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로는 이 조준경이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속임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전생에 슈팅 게임에 능숙했으며 심지어 배틀 어택이라는 게임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열린 지역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에렌이 넋을 잃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는 동안 유로는 그녀에게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느끼느냐고 묻습니다. 에렌은 어제부터 살이 많이 빠진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을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매일 수련하고 사론수프를 먹어서 꾸준히 살이 빠지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더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확인해줬다.
유리아는 그녀의 대답에 놀라며 그녀가 자기 몸의 내공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 세상에서 내공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자기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감지조차 못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엄청나고 특별한 힘을 얻은 것이다. 유리아는 계속 수련하기로 하고 극도의 정확성으로 단검을 더 던진다. 이번에는 이미 관역에 박힌 단검을 꿰뚫는 단검을 던져 아렌은 입을 가리며 충격에 휩싸인다. 그녀는 자기도 한번 던져보겠다고 한다. 아린이 단검을 던졌지만 관역에 완전히 빗나간다. 유리아는 드디어 그녀가 못하는 것을 찾았다며 웃자 그녀는 짜증을 낸다. 그 순간 유리안 앞에 시스템 창이 나타나 4000단가의 기억 완료와 직격 스킬 잠금 해제를 알린다. 창은 이 스킬로 기억하는 무기뿐만 아니라 돌, 나무, 새검 등 무엇이든 소중한 무기처럼 더 큰 힘과 속도로 던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렌이 왜 실패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유로는 새 스킬을 시험하기 위해 부러진 나무검을 집어든다. 그는 그녀에게 약간 뒤로 물러서라고 부탁한다. 아렌은 그가 부러진 검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그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자 유로는 단전에서 팔로 엄청난 내공의 흐름을 느끼고 나무검을 던진다. 부러진 검은 엄청난 힘으로 날아가 관역의 중심을 꿰뚫어 산산조각낸다. 아렌은 기절하며 이 힘은 뭐고 무슨 일이냐고 소리친다. 유로는 겸손한 척하며 자기도 잘 모르겠고 아마 연습의 힘일 거라고 대답한다. 아렌은 이 설명을 거부하며 그녀가 본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는다. 그러자 유로는 그녀에게 진지하게 말한다. 그녀가 자기 일을 후작인 아버지에게 보고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이 말에 그녀는 놀라자 그는 그녀에게 부탁 하나를 한다. 당분간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여러 가지를 시험하고 있으며 나중에 그녀에게 모든 것을 직접 설명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다. 아렌은 그의 요청에 동의한다. 훈련일이 끝나고 유로는 페로라는 요리사 중 한 명이 떠나는 것을 지켜본다. 유로는 창조주의 눈 능력을 사용하여 그를 살펴보고 페로에게 독성 접촉 1레벨과 민첩한 움직임 1레벨 특성이 있으며 그와의 친밀도는 중립적이라는 상태창이 나타난다. 유로는 독성 접촉 특성이 페로가 음식에 독을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그가 자신을 독살한 사람임을 확인한다. 유로는 이제 진짜 시험을 할 때라고 결심한다. 그는 기운을 집중하고 최근에 배운 마비 독을 방출한다. 멀리 떨어진 페로에게 페로는 즉시 독에 중독되어 쓰러진다. 움직일 수 없게 된 유로는 그의 성공을 축하하며 페로 위에 타이머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린다. 마비 효과는 1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로는 마비된 페로를 데리고 애딴 골목으로 옮긴다. 페로가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하자 유로는 그를 신문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고 그를 위협하며 살고 싶다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페로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수프에 독을 넣은 사람이 맞는지 직접 묻는다. 유로는 대답을 위한 간단한 시스템을 설정한다. 얘는 한 번 깜박이고 아니요는 2번 깜박인다. 페로가 눈을 한번 깜박여 이해를 확인한 후 유로는 그가 수프에 독을 넣었는지 다시 묻고 페로는 한 번 깜박여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 유로는 신문을 계속하며 사용된 독이 한영초였는지 묻고 페로는 또 다른 깜박임으로 이를 확인한다. 그러자 유로는 누가 그에게 독을 넣으라고 시켰는지 마르티아누스 카이나가 그에게 지시했는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다. 유로는 페로가 2번 깜박여 카이나의 연루를 부인하자 놀란다. 유로는 그의 대답을 의심하며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의 목을 긋겠다고 위협하며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로는 페로를 압박하고 위협하면서 카나 영예가 그에게 독을 넣으라고 명령했는지 다시 묻는다. 페로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2번 깜박여 카나의 연루를 부인한다. 유로는 그의 고집에 놀라지만 그의 눈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명령을 내린 진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유로는 이 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기로 한다. 그 후 유리아는 무언가를 꺼내 페로에게 억지로 먹인다. 그는 그가 먹은 것은 마비독이며 그는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한 달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독제를 먹지 않으면 그의 모든 내장이 녹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지금부터 그의 명령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말뜻을 이해했는지 묻자 페로는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눈을 깜박이며 동의한다. 유로는 페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의 마비 독 효과를 취소하고 페로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되찾자 놀란다. 페로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자마자 유로는 그에게 누가 그에게 독을 넣으라고 명령했는지 마지막으로 묻는다. 페로는 명령을 내린 사람은 기사단장인 카락스 레빙턴이라고 자백한다.
유로는 그 이름을 알아보고 페로는 카락스가 영예와 후작의 결혼 덕분에 기사단장 자리를 얻었으며 올해 안에 젊은 주인을 병으로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한다. 유로는 카락스가 카이나의 오빠로 그녀가 후작과 결혼한 덕분에 기사단장 자리를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결론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며 카락스가 그녀의 파트너라는 것을 깨닫는다. 유로는 지금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페로에게 종이 한 장을 준다. 페로는 그 종이에 독 목록이 적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로는 페로가 독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락스에게서 받을 돈으로 암시장에서 독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그는 목록에 있는 모든 독을 모아 그에게 가져오고 내일 밤까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명령한다. 페로가 왜 이런 독들이 필요한지 묻자 유로는 그를 꾸짖으며 질문할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페로는 두려움에 질려 물러서며 명령을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 페로가 떠나기 전에 유로는 마지막 충격적인 명령을 하나 더 추가한다. 이제부터 그의 수프에는 항상 한영초가 가득해야 한다. 이 명령에 페로는 완전히 어리둥절해하고 유로는 무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하며 웃는다. 페로가 떠나자 유로는 페로가 마비 독 거짓말을 믿었다고 비꼬며 생각한다. 그가 억지로 먹인 것은 말린 잎일 뿐이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유로는 사천단가의 무술을 빨리 마스터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쓴 설정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곧 바깥 세상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날 밤 페로는 이미 가지고 있던 독초들을 가져온다. 유로는 그 허브들을 살펴보고 그의 앞에 나타나는 상태의 창 덕분에 즉시 알아차리고 페로는 이 희귀한 독들을 식별하는 그의 능력에 놀란다. 유로는 그에게 이 정보는 그에게는 간단한 문제라고 자랑했다. 실제로는 그에게 나타나는 창에서 얻은 것이지만 유로는 그에게 한영초 하나만으로도 그를 죽이기에 충분한데 왜 다른 독들을 가지고 다니느냐고 묻는다. 페로는 한영초의 효과는 느리고 저항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야크라크파 독과 섞으면 효과가 더 강력하고 은밀해진다. 유로는 독을 섞으면 더 강해지고 정확해진다고 추론한다. 유로는 페로에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었는지 묻고 페로는 8살 때 레빙턴 가문에 팔려가서 거기서 독 전문가 밑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대답한다. 그는 약 20명의 다른 아이들이 있었지만 모두 죽고 그만 살아남았다고 덧붙인다. 유로는 페로가 레빙턴 가문에 큰 원한을 품고 있으며 그가 쓸모있는 도구를 찾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유로는 페로에게 잘했다고 칭찬한 다음 그를 떠나도록 허락한다. 페로를 해고한 후 유로는 훈련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모든 독초를 가져다가 먹기 시작한다. 그가 다양한 독을 섭취했으며 만신지독의 몸이 그것들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연속적인 메시지가 담긴 시스템 창이 나타난다. 갑자기 위험 경고가 나타나 즉시 호흡 명상을 수행해야 합니다. 조리아는 기술의 2번째 단계에 도달하기로 결심하고 앉아서 깊이 명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에렌이 유론을 깨우러 들어옵니다. 그녀는 셔츠를 벗고 명상하는 그의 모습에 놀랍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근육질의 체격으로 변한 그의 몸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유론 앞에 시스템 창이 나타나 만가지 신성한 독 에너지 기술이 2단계로 진전되었으며 새로운 무술인 소룡보를 얻었고 여러 새로운 독 기술이 잠금 해제되었다고 알립니다. 에렌이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그의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맞습니다. 유론은 소설에서 말한 것이 사실임을 깨닫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상승하고 무술이 발전하면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유리하는 냄새가 정말 역겹다는 것을 깨닫고 창문을 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에렌은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유리안에게 화장실에 가라고 명령하고 그녀에게 즉시 가라고 말합니다. 몸을 씻은 후 그는 아론과 함께 떠나 훈련장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유리안은 단가의 특별한 발놀림으로 신속한 이동, 암살, 회피의 완벽한 새로운 기술인 소룡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유리아는 보통 무협 소설에서만 나타나는 기술을 배우게 되어 매우 기뻐하며 단순히 동작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그가 괜찮은지 묻습니다. 에렌은 그의 이상한 걸음걸이를 알아차리는데 마치 술에 취한 사람과 같습니다. 유로는 웃으며 그녀에게 괜찮다고 안심시키지만 그녀는 여전히 걱정하며 오늘 첫 번째 훈련장에 가는 것이 정말 괜찮은지 묻습니다. 기사들로 붐빌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로는 그녀에게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다른 기사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보고 싶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훈련생 기사들은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아론을 젊은 주인의 하녀로 알아보지만 처음에는 유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신 이 잘생긴 젊은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다가 그들 중 한 명이 젊은 주인이 체중을 많이 감량했다는 소문을 기억하고 이 젊은이가 유론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속삭임이 그들 사이에 퍼져나가 그가 한 달 전에 돼지처럼 뚱뚱했는데 어떻게 이런 변신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떤 마법을 사용했는지 궁금해하며 그에 대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내부 에너지 덕분에 유로는 그들의 모든 속삭임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진지하고 능숙하게 훈련하는 훈련생 기사를 알아차리고 곧 주니어 기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렌은 그에게 록스 가문의 기본 검술 자세라고 말하고 자세히 보라고 조언합니다. 그 순간 유로는 이 기사가 다름 아닌 자신의 소설 속 주요 등장인물 중 한 명이자 미래의 주인공의 동맹인 크라이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로는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크라이드의 외모에 대해 아무것도 쓰지 않았고 그가 항상 여기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의 존재를 나중에 자신에게 유용할 수 있는 기회로 봅니다. 유리오는 자신에 대해 속삭이는 기사들에게 다시 돌아가 창조자의 눈을 사용하여 그들의 친밀도 수준이 적대적인 것부터 혐오스럽고 살인적인 의도까지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유리오는 이 기사들이 그의 첫 번째 시험장이 될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유리오는 기사들을 지켜보면서 일단 흡입하면 모든 장기에 퍼지는 독인 잔류독을 시험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합니다. 유리에는 기술을 시험할 첫 번째 기사 중 한 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잔류독을 활성화합니다. 갑자기 기사 중 한 명이 고통으로 무릎을 꿇고 그의 동료들은 걱정하며 그를 둘러싸고 다른 사람들은 사제를 부르라고 제안합니다. 기사는 극심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지만 갑자기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기사가 일어서고 그의 동료들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비난하며 화를 냅니다. 첫 번째 실험의 성공 후 유리아는 또 다른 독을 시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특정 범위 내에서 두려움과 혼란을 일으키는 환상을 만드는 독인 사로년기를 선택합니다. 그는 기사들이 여전히 논쟁하는 동안 그것을 활성화합니다. 기사 중 한 명은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기사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론은 기사들의 반응에 놀라 그들이 비명을 지르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땅에 쓰러집니다. 아론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궁금해하며 어리둥절해 있는 동안 그들 각자는 괴물, 악마, 해골을 봅니다. 기사들은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포 상태에 빠집니다. 기사들이 진정되고 정신을 차린 후 그들은 서로를 혼란스럽게 바라보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유로는 테스트를 계속하면 실제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독의 힘에 만족합니다. 유리에는 아론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론에게 그곳이 너무 시끄러워졌고 네 번째 훈련장에 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녀가 그들을 불러 그에게 방문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녀는 그에게 일리아 마르쿠스 영예가 그를 보러 왔다고 알립니다. 한편 일리아는 내부에서 그를 기다리며 이번에는 반드시 약혼을 깨기로 결심합니다. 유리온이 방에 들어서자 일리아는 그를 보고 그의 새로운 모습에 완전히 충격을 받고 그는 그녀를 침착하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일리아는 아직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녀가 일리아 영예의 도착을 알리자 일리아는 주먹에 능숙한 그의 약혼녀 일리아 마르쿠스를 생각합니다. 그는 원작 스토리에서 이맘때쯤 일리아가 그들의 약혼 취소를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원래 유리오는 계속 거절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유리오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마주해야 했기에 한숨을 쉽니다. 그가 그녀를 만났을 때 엘리아는 그의 새로운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유리오는 침착하게 그녀에게 그라고 말하고 그녀는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훈련으로 살을 뺐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거짓이라고 생각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가 2달도 안 되어 그렇게 많이 변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엘리아는 그저 열심히 노력했다고 대답하고 엘리아는 그의 대답에 놀랍니다. 그는 그녀에게 맞은 후 많은 생각을 했고 변화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합니다. 일리아는 그의 의도를 의심하며 복수의 형태로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고 유리아는 맹렬하게 부인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그녀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그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덧붙여서 그 사건 때문에 약혼을 깨고 싶다면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어리둥절한 알리아는 그에게 정말 누구냐고 묻고 그는 이전의 악당이었던 유리안 록스라고 대답합니다. 유로는 그녀에게 몹시 사과하고 알리아는 그의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유로는 일어난 일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원작 몸 주인의 잘못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용서를 구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로는 창조자의 눈을 사용하여 알리아의 상태창을 보고 그녀의 특징인 왕국을 뒤엎는 미모와 검의 여왕 그리고 그에 대한 그녀의 선호도 수준이 -16 증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로는 알리아가 단순한 여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검의 여왕이라는 특징은 그녀를 계속해서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의 이야기에서 그녀는 이 특징 덕분에 타락한 주인공을 구하고 주요 악당 중 한 명을 물리칩니다. 따라서 그는 약혼을 깨더라도 관계를 개선하고 그녀를 자신의 동맹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아는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그가 말한 것에 진지한지 묻습니다. 유리오는 자신의 진지함을 확인하고 맹세하고 엘리아는 화를 내며 그에게 진짜 맹세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엘리아가 질식할 듯한 기운으로 그를 압박하자 유리오는 이 장면이 익숙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아는 그에게 지금부터 그의 삶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맹세를 어기면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직접 그를 제거할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엘리아가 원래 소설의 주인공에게 한 대사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유론에게 한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강렬한 압박감 속에서 유로는 내공인 만가지 신성한 독 에너지로 알리아의 오라에 쉽게 저항하기로 결심한다. 알리아는 자신의 기운이 격퇴당하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크게 놀란다. 율리아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진정된 후 엘리아는 부끄러워하며 그를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실수를 하면 약혼은 무조건 깨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고는 떠난다. 율리아는 알리아가 약혼을 깨뜨릴 의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 그녀가 떠난 후 그녀는 후작을 만나고 후작은 그녀에게 약혼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만두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한다. 후작은 그 반응에 놀랐다. 후작이 그 이유를 묻자 엘리아는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그의 변화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어린 시절에 친절하고 나약한 성격으로 돌아갔는지 궁금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이번에는 그를 믿기로 결심한 이유이다. 후작은 그녀에게 확신하냐고 물었고 그녀는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그가 다시 악당이 된다면 직접 손으로 때려 죽일 것이라고 덧붙인다. 후작은 그녀의 강한 성격에 감탄하며 행복하게 웃으며 유론을 잘 부탁한다고 말한다. 엘리아는 며칠 동안 머물라는 후작의 제안을 거절하며 아버지에게 약혼을 깨러 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색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후작은 그녀에게 떠나기 전에 주리엔을 만나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훈련 중이고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다시 거절한다. 나중에 후작은 주리엔을 소환한다. 그는 처음에 그를 모르는 척하며 농담을 한다. 주리엔은 아버지가 진실을 알게 될까 봐 불안해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그가 들인 노력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한다. 후작은 그에게 왜 소환되었는지 아는지 묻고 유리오는 기사로서의 훈련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한다. 후작은 아들의 지능에 놀라며 록스 가문의 검술을 배울 때라고 말하지만 주리엔은 논의하고 싶은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한다. 후작은 주리엔이 검술 대신 투척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자 충격을 받는다. 주리엔은 자신의 결정을 확고히 했다. 후작은 강력히 거부한다. 투척술을 도둑들이 사용하는 싸구려 속임수라고 묘사하면서 단검 던지기와 같은 원시적인 기술은 기사의 갑옷은 고사하고 불악과 같은 저레벨 몬스터의 비늘조차 뚫을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 시점에서 율리아는 내기를 제안한다. 그가 단검을 사용하여 불악을 사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후작은 아들의 완고함을 쓸모없다고 부르며 전사의 칼날은 불악의 비늘을 파괴하기 위해 기운이 필요하며 투척술을 100년 동안 훈련해도 결코 관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리엔은 후작이 그럴 경우 반드시 이길 것이므로 내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내기를 고집한다. 후작은 마침내 아들의 완고함을 깨뜨릴 기회로 보고 동의한다. 그들은 내기 조건에 동의한다. 주리엔이 불악 사냥에 성공하면 지금부터 직접 훈련시켜 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하면 후작의 뜻을 따를 것이다. 주리엔은 기뻐하며 다음날 실기 시험을 준비하기로 한다. 주리아는 혼잣말로 보라 비늘을 뚫는데 몇 번이나 시도해야 할지 궁금해했다. 그는 그날 밤 숨겨진 독성 허브를 먹고 만가지 신성한 독 에너지를 삼성으로 높일 계획이다. 아론은 나중에 후작 부인으로부터 첫 번째 훈련장에서 정오 12시에 시험 시간을 정한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온다.
유론은 그녀에게 내기의 세부 사항을 아는지 묻고 그녀는 궁궐 전체가 알고 있으며 유론이 불악을 보고 두려움에 바지를 적시거나 도망칠 것이라고 모두가 웃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모든 사람의 눈에 공공의 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사람들이 구경하러 올 것인지 묻고 그녀는 후작이 참석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당이 가득 찰 것이라고 확인한다. 율리아는 당황하며 혼잣말로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이미 장관으로 변했다고 중얼거린다. 유리는 그녀의 의견을 묻고 그녀는 내일이 그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대답한다. 그날 밤 유리는 그의 기술에서 세 번째 별에 도달한다. 내기 당일 훈련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후작은 유리인에게 준비되었는지 묻는다. 유리인은 많은 참석자들을 알아차리고 후작은 자신의 개인 마법사에게만 말했는데 어떻게든 소식이 퍼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 후 장로가 소환 의식을 시작한다. 유로는 마법을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어서 매료되어 지켜본다. 갑자기 거대한 몬스터가 먼지 구름이 짙게 낀 장소를 찍고 전기 요금으로 포화된 기운이 흩뿌려졌다. 그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작가로서 창조한 몬스터를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불악 몬스터가 나타나는데 높이가 150cm인 해양 몬스터다. 군중은 끔찍한 모습에 공황 상태에 빠지지만 유리아는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는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 레스토랑에서 사시미를 먹으면서 이 몬스터를 급하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팔다리가 없었다면 조금 귀여워 보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불악이 공격하고 군중은 비명을 지르지만 후작은 기사들의 개입을 막는다. 유리아는 몬스터가 사전 경고 없이 그를 매복했다고 투덜거린다. 유리아는 몬스터가 그다지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먼저 비늘의 경도를 테스트하기로 한다. 그가 집중하자 새로운 십자선이 그의 앞에 나타나 몬스터의 약점을 나타낸다. 그는 그것을 조준해보기로 결심한다. 그는 극도의 정밀도로 약점을 향해 단검을 던진다. 몬스터는 단검에 맞았고 고통의 강도에 뛰어올랐다. 몬스터는 즉시 죽는다. 유리아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끝냈다는 사실에 놀란다. 충격적인 침묵이 강당을 뒤덮고 군중은 환호성을 터뜨리며 젊은 주인이 불악 사냥에 성공했으며 그가 한 일은 정말 놀랍다고 선언한다. 주리에는 모두가 그의 이름을 외치는 가운데 승리한 모습으로 서 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후작은 주리엔에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묻는다. 주리엔은 단순히 조준을 잘해서 목표물을 맞췄다고 대답한다. 후작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불악이 단 하나의 단검으로 죽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여기면서 유리오는 군중의 존재를 이용하여 이대한 후작이 분명히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크게 암시한다. 기사단장은 유리온의 단검이 비늘이 없는 바로 그의 팔 아래 정확하게 떨어졌고 일어난 일은 단지 행운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상황을 구하려고 한다. 후작은 내기를 다시 하자고 주장하지만 유로는 거부한다. 그러자 후작은 내기에 새로운 약속을 추가하겠다고 제안한다. 유론이 다시 이기면 그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유론이 지면 원래 계획대로 검수를 배워야 한다. 후작은 이번에는 상대가 불악이 아니라 기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유론에게 내기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묻고 유론은 동의한다. 유론은 이것을 기회로 보고 특히 기사단장 캐록스가 청중 속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캐록스의 자존심을 꺾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페로를 통해 계속 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를 내버려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디어에서 물러선다. 유리오는 후작에게 공식 기사를 상대하는 것은 그에게 너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대신 듀얼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견습 기사를 상대할 것을 제안한다. 유리오는 훈련 기사를 상대하게 된 상황에 놀란다. 그러고는 후작에게 기사를 직접 선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후작이 누구를 선택할지 묻자 유리오는 크라이드를 선택하겠다고 발표한다. 크라이드가 소환되고 공손하게 앞으로 나선다. 후작은 그에게 임무를 내린다. 크라이드는 용기를 내어 후작이 내리는 어떤 임무든 받아들인다. 후작은 그 아이와 싸워 나쁜 버릇을 고쳐주는 것이 임무라고 말한다. 크라이드는 이 명령에 충격을 받는다. 후작은 크라이드의 걱정을 알아채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지 묻지만 후작의 고집에 결국 승낙한다. 유리온은 크라이드를 안심시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유리온과 크라이드가 결투를 준비하는 동안 유리온은 단검 3개만 던질 것이라고 발표한다. 그리고 크라이드가 그것들을 모두 막아낸다면 자신이 패배한 것으로 여기겠다고 한다. 이 발표는 후작을 분노하게 만들고 크라이드에게 그에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재촉한다.
관중들은 후작의 흥분에 공감하며 크라이드를 응원하고 지면 음식도 없고 벌도 있을 거라고 협박한다. 소란 속에서 유리오는 행운을 빌어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한다. 결투가 시작되자 유리오는 첫 번째 단검을 던질 준비를 한다. 그는 창조주의 눈을 사용하여 상대를 살피지만 크라이드의 몸에 수많은 표적 표시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브락 몬스터와는 달리 표적들 중 어느 곳이든 맞히면 크라이드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 싶지 않아 한다. 따라서 그는 크라이드의 검을 직접 겨냥하기로 결정한다. 유리오는 엄청난 힘으로 첫 번째 단검을 던지고 단검이 크라이드의 검과 충돌하자 크라이드는 몇 걸음 뒤로 밀려나고 대포와 같은 굉음이 들린다. 후작은 충격을 받고 평범한 단검에서 나온 엄청난 힘의 넋을 잃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크라이드는 칼에 맞은 단검의 충격에 떨고 심지어 칼에 금이 갔다. 유리오는 크라이드에게 이번 공격은 방심하지 말라는 경고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두 번째 투척을 준비하며 이번에는 전력으로 던질 것이라고 발표한다. 유리오는 크라이드가 주인공으로서 이 일격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유리오는 직선 타격 스킬을 사용하여 두 번째 단검을 던진다. 크라이드는 단검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막으려 했지만 크라이드의 검은 충격으로 부서진다. 구경꾼들과 후작의 경악 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후작의 당혹감 속에서 검을 떨어뜨리며 결투를 끝낸다. 크라이드의 패배 후 후작은 유리온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크라이드는 아직 내기가 끝나지 않았고 단검이 하나 남았다고 반박하며 끼어든다. 후작은 결투를 끝내려고 하지만 유리온은 크라이드에게 직접 묻기로 한다. 유리온은 크라이드에게 고개를 들라고 말하고 이 불확실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 묻는다. 크라이드는 유리온을 마주할 수 없다고 느끼며 기사가 되는 것은 승리든 패배든 최종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반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포기하겠냐고 묻자 크라이드는 결의를 다지고 새 검을 요구하며 이런 식으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갑자기 크라이드는 참석자들을 놀라게 하며 오라를 일깨운다. 유리오는 이것이 자신이 쓴 이야기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크라이드의 광전사 특성은 절대적인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나타난다. 유리오는 이것을 자신의 고급 기술을 시험할 기회로 본다. 크라이드가 숙련된 기사의 재능에 해당하는 불타는 오라로 준비하는 동안 후작은 유리온이 어떻게 행동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 걱정했다. 유리온은 자신감에 가득 차 보이면서 유리온에게 마지막 단검을 던지라고 부탁한다. 유리온은 차례로 예측할 수 없는 경로로 단검을 회전시키는 기술인 곡상 기술을 사용하여 단검을 준비하고 던진다. 크라이드와 후작은 이 기술에 놀란다. 크라이드는 유리온이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다. 크라이드는 있는 힘껏 칼을 휘둘러 단검을 향해 휘둘렀지만 단검은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그의 칼 공격을 피했다. 크라이드는 단검이 어깨에 박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계속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고 놀랐다. 관객들은 투척이 느렸고 크라이드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한다. 주리에는 크라이드가 느끼는 고통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번 투척에 더 많은 양의 내부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결투가 계속되기 전에 후작이 개입하여 유리온에게 그가 내기에서 이겼다고 말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나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투 후 유리온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크라이드에게 다가가내면 에너지 흡수 기술을 사용하여 그의 고통을 덜어준다. 갑자기 통증이 사라지고 크라이드는 미르겐에게 따뜻하게 감사하며 그에게 사과한다. 크라이드는 처음에 단검이 천천히 날아가는 것을 보았을 때 미르겐이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훌륭한 신성한 기술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크라이드는 그런 기술을 단기간에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따라서 유리온은 그동안 자신의 기술을 숨겨왔던 것이라고 말한다. 크라이드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며 후작 가문을 표적으로 삼는 비밀 조직이 있고 유리온은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큰 희생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힘을 숨겨왔다고 궁금해한다. 주리에는 크라이드의 엉뚱한 상상력에 놀라며 그의 성격이 음모 이론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크라이드는 주리엔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앞으로 어떤 비밀 조직과도 싸우는 것을 돕겠다고 맹세한다. 그 순간 유리아는 크라이드의 친화력 수준이 26으로 상승하여 호의적인 것을 알아차린다. 유리아는 크라이드의 말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나중에 보자는 작별 인사를 건넸다. 크라이드가 젊은 도련님은 절대 악당이 아니었다는 진실을 널리 퍼뜨릴 것이라고 예친 후 유리오는 나중에 엄청나게 강력한 기사가 될 크라이드와 가까워지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결정한다.
아리는 그의 연기를 칭찬하며 유리온에게 전투에서 잘했다고 격려한다. 아리는 유리온에게 결투 마지막에 사용한 기술에 대해 묻는다. 유리온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술이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묻는다. 아리는 머릿속으로 가상 결투를 실행했는데 이 기술을 처음 보지 않고 만났다면 패배했을 것이라고 답한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을 막을 수 있다. 유리아는 이것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희귀하고 강력한 맑은 정신 특성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유리오는 그녀가 어릴 때부터 기사 교육을 받았고 자신의 개인 하녀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기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는 그녀에게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지 묻고 그녀는 그의 질문에 놀란다. 나중에 후작의 사무실에서 후작은 유리엔을 자신의 사무실로 소환한다. 그는 처음에는 그들이 단둘이 있을 때 아버지 대신 저를 주군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꾸짖는다. 유리엔은 후작이 자신에게 다가가려는 시도에 놀랐지만 그가 원했던 대로 아주 정상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결투에서 사용했던 기술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책을 뒤져도 그렇게 훌륭한 움직임을 가진 투척 기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한 달 만에 혼자서 그런 기술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인다. 후작이 유리엔의 기술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유리엔은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지만 상황을 예상하고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말한다. 그는 책을 찾았다고 말한다. 유리엔은 가문의 위층 도서관에서 효과적인 훈련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바닥에 놓여있는 책을 발견했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또 다른 책이 맨 위 선반에서 떨어졌는데 이 책은 제목이 없지만 이상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생각 없이 열자 빛이 뿜어져 나왔고 무언가가 머릿속으로 흡수되었다. 그 후 책은 사라졌다. 후작은 이 책이 마도서였다고 놀라며 결론 짓는다. 유리엔은 물론 저명한 마법사들이 기술을 책에 새겨 넣어 전수하는 이야기를 만든 사람이 자신이기 때문에 마도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후작은 이야기에 설득되어 다락방 도서관에는 선조들이 수집한 책이 너무 많아서 자신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며 유리엔이 이 책을 찾은 것은 큰 행운이었다고 말한다. 유리엔은 자신이 정말 행제수를 맞았다고 동의한다. 후작은 유론에게 약속을 지키고 다시는 검수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추가 약속을 바탕으로 유론에게 소원을 말해달라고 한다. 유론은 후계자 자리를 원한다고 대답한다. 후작은 이 요청에 충격을 받고 유론은 비꼬듯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거냐고 묻는다. 후작은 망설이며 자신의 권한 내에 있으므로 들어줘야 한다고 대답한다. 유론은 아버지의 불편함을 눈치채고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면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고 카나 영예가 큰 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이 소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다. 후작은 안도하며 따뜻하게 감사를 표한다. 유론은 진실에 대해 생각한다. 진실은 후계자 자리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후작령의 일을 관리하는 것을 배우면서 얽매인 채 자유 없는 삶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리엔은 후계자가 되는 대신 사천당문의 무술을 익히고 기회를 찾아 세상을 여행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후작은 그에게 다른 소원을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유리엔은 아버지에게 기사단을 만들 계획이며 아린과 크라이드를 기사로 임명하고 싶다고 말한다. 후작은 이 요청을 후계자 자리보다 쉽다고 여기고 동의하며 에렌의 재능이 개인 시녀로만 남기에는 너무 뛰어나다고 인정한다. 유론은 아버지에게 감사한다. 후작이 현재 사용 가능한 하인이 없으므로 누가 유론의 새로운 개인 하인이 될 것인지 묻자 유론은 부엌에서 일하는 페로라는 사람을 추천한다. 그는 자신의 요청이 아닌 후작이 우연히 페로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한다. 아버지는 걱정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유리엔은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대답했다. 후작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의 요청에 동의하고 유론에 대한 그의 신뢰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후작의 호감도가 74신뢰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태창에서 확인된다. 나중에 유론은 아렌과 크라이드를 모아 그들이 자신의 개인 기사단 구성원이 되었다고 발표하고 평소처럼 열심히 훈련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개인 하인인 페로를 소개한다. 에렌은 여전히 페로를 의심하고 있다. 이는 그녀가 이전에 유론에게 질문을 해도 되는지 물었기 때문이다. 에렌은 유론에게 왜 그녀를 대신해서 페로를 특별히 선택했는지 묻고 유론은 침착하게 페로가 스파이라고 설명하며 진실을 밝힌다. 에렌은 그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유론은 페로가 기사단장 카락스와 카이나 영예가 자신을 암살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라고 계속 말했다.
에렌은 충격을 받고 왜 그를 가까이 두는지 궁금해하고 유리에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그는 자신의 명령만 듣는다고 대답한다. 그 후 크라이드는 질문해도 되는지 묻는다. 유리에는 질문을 막지 않는다. 크라이드는 기사단이 2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적어도 부단장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전통에 따르면 이 자리는 가장 숙련된 사람이 차지해야 하지만 아리는 어리고 약해 보이며 전혀 강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유로는 크라이드의 논리에 동의하고 크라이드는 그 자리를 놓고 도전을 요청한다. 아린이 결투에서 크라이드를 꺾은 후 아린은 그의 공격 패턴이 너무 단순해서 쉽게 읽힐 수 있다고 조언한다. 크라이드는 패배를 인정한다. 유로는 기사단장이 이제 결정되었으며 아린이라고 발표하고 모두 그녀에게 박수를 보낸다. 나중에 페로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떠나고 유로는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보기로 한다. 유로는 페로가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의 생명 에너지인 기를 감지한다. 그는 비밀 음성 전송, 즉 소리 대신 내부 에너지를 사용하여 소리를 상대방의 청각에 직접 전달하는 무협소설의 기술을 사용하기로 한다. 유리에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페로를 부르고 페로는 당황한다. 그는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자 유리에는 자신이 텔레파시를 통해 그녀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흑마법의 한 형태라고 믿는다. 유리에는 그의 공포를 이용하여 이 믿음에 동조하고 페로에게 자신의 주인이 독을 조종하는 흑마법사라고 믿게 만든다. 유로는 페로의 분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수정없이 그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내버려 두었다. 유로는 그에게 요청한 독이 준비되었는지 묻고 페로는 100마리의 독사에서 추출한 독인 뱀의 마음을 간신히 준비했다고 말한다. 유리에는 그가 먹을 의자와 수프에 아낌없이 넣으라고 명령한다. 페로는 불안함을 느끼며 서둘러 그의 요청을 이행했다. 그날 밤 유리에는 명상하고 삼성 등급에 도달한 후 내부 에너지가 자신이 희망했던 것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위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후장령을 떠나 자신의 힘을 개발할 기회를 찾아야 할 때라고 결심한다. 유로는 아버지에게 잠시 외출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후작은 그가 후작의 마을에 갈 의향이 있는지 묻고 유로는 동의한다. 유로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을 것인지 묻는다. 멀리 여행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그는 일주일 동안 떠나 있을 계획이라고 말한다. 후작은 그의 힘든 훈련 후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의 요청에 동의하고 경비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묻는다. 유리에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고 특별한 경비병이 필요 없다고 대답하고 후작은 놀란다. 후작은 유론이 경비병 없이 여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그가 록 가문의 후계자임을 상기시킨다. 유로는 인근 마을에만 갈 것이기 때문에 호위가 필요 없다고 설명한다. 후작은 세상은 끔찍한 곳이라며 독살의 위험을 경고한다. 유리에는 독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를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못해 경비병을 데려가는 데 동의한다. 유리에는 이틀 후에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후작은 그를 위해 경비병을 준비하는 데 동의한다. 방에서 유로는 경비병을 기다리는 대신 다음날 몰래 빠져나가기로 한다. 그는 페로를 불러 여행을 떠날 것이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로는 카로스가 그에게 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준 돈을 상기시킨다. 유로는 그의 요청을 거절할 것인지 묻는다. 페로는 즉시 돈을 빌려주는데 동의한다. 유로는 또한 그 물건에 대해 묻는다. 페로가 독성 허브를 꺼낼 때 페로가 소유한 부분 공간 가방을 보았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많은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마법 가방이다. 페로는 가방도 빌려주는데 동의한다. 유리에는 원하는 것을 얻은 후 페로에게 한 달 동안 충분한 가짜 해독제를 주는데 실제로는 말린 잎일 뿐이다. 유리에는 페로에게 지금까지의 노력에 감사하며 지금부터 그에게 의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곧 완전한 치료법을 줄 것이라고 약속한다. 다음날 새벽 유로는 쪽지를 남기고 궁궐을 몰래 빠져나간다. 텅 빈 정원을 걸어가면서 예상대로 정원에서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자 늙은 정원사가 그에게 인사를 건넨다. 유리에는 그의 인사에 답했다. 유리에는 정원사에게서 강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끼지만 당분간은 무시하기로 한다. 유리에는 생애 처음으로 후장령의 영토를 떠나 인근 마을에 있는 마법탑으로 향한다. 도착하자 그는 접수원에게 순간 이동 워프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한다. 직원은 그에게 전에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마법탑 직원이 그에게 목적지를 묻자 유로는 오스성으로 가고 싶다고 말한다. 직원은 목적지가 멀다고 말하고 비용이 신골드라고 알려준다. 유리에는 그 금액을 지불하는데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했던 이름인 폴리온이라는 가짜 이름을 등록한다. 직원은 그를 순간이동 방으로 안내하며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도착할 거라고 말한다. 유리에는 방에 들어가고 잠시 후 도착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는 밖으로 나가고 오스성의 직원이 그를 맞이하는 또 다른 마법탑에 도착한다. 유리에는 순간이동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놀라고 직원은 순간이동 중 편안한 느낌이 마법탑의 자랑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유리에는 너무 쉬워서 놀랐다. 유리에는 왜 평소의 편안함 대신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자 직원은 그에게 인사를 건네며 환영하고 즐거운 여행을 기원했다. 유리에는 오스성을 탐험하러 나가고 그곳이 후장령과는 달리 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 양식이 다르고 도시가 사람들로 붐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대장장이 골목에서 유니콘 공방을 찾기 시작한다. 어두워질 때까지 오랫동안 찾아도 찾을 수 없다. 그는 마지막 남은 골목을 확인하기로 한다. 그곳에서 그는 일하는 대장장이를 발견한다. 대장장이는 그에게 손님이냐고 물었다. 유리에는 그에게 이곳의 대장장이 중 한 명에 대해 문의하고 싶다고 말하며 유니콘 공방이라는 공방을 아는지 묻는다. 대장장이는 자신이 아는 한 근처에 그런 이름의 공방은 없다고 대답한다. 유리오는 실망하지만 대장장이는 곧 자신의 가게 이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인다. 유리오는 자신이 올바른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창조주의 눈을 사용하여 대장장이를 조사하고 상태창이 나타나 그의 이름이 자로녹스임을 밝히고 다른 기술 외에도 전쟁 장비 제작 및 불 친화력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리에는 자로녹스에게 그가 판매하는 무기를 볼 수 있는지 묻고 대장장이는 동의하며 그를 내부로 맞이한다. 유리엔이 대장장이의 작업장에 들어가자 자로녹스에게 사업에 대해 묻는다. 자로녹스는 사업이 좋지 않다고 인정한다. 그의 가게는 외딴 구석에 위치해 있고 그의 기술은 최고가 아니다.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구경만 하고 떠나고 얼마나 더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인다. 유리오는 전시된 무기를 살펴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창조주의 눈을 사용하여 검에 대한 정보를 본다. 세 개의 바람 정령검은 바람 정령 실프의 축복을 받아 공격 속도, 이동 속도 및 민첩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힘, 스태미나 및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불정령 살라만더의 축복을 받은 이대한 불꽃 정령검도 있다. 유리오는 자로녹스에게 그가 만들었는지 묻는다. 자로녹스는 그렇다고 확인하지만 실패작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검이 이상하게 무거워져서 힘센 사람조차 겨우 들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아무도 사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유리오는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검의 진정한 힘을 끌어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유리오는 검이 아론과 크라이드에게 완벽할 것이라고 믿으며 사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는 이것들이 그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보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로녹스에게 심하게 녹슨 무기가 있는지 묻는다. 자로녹스는 요청에 놀라지만 장작으로 팔 계획이었던 스크랩 더미를 보여준다. 유리오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무기를 조사하고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자로녹스는 이 무기는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창고에서 발견했으며 버릴 계획이었다고 말한다. 유리오는 이 무기도 가져가기로 한다. 자로녹스는 그에게 모든 것을 단 2골드에 제공한다. 유리오는 이 무기의 실제 가치가 200골드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래라고 생각한다. 유리오는 계획을 바꾼다. 유리오는 그에게 진정으로 흥미로운 것은 무기가 아니라 대장장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녹스에게 작업장을 닫고 자신의 개인 대장장이로 일할 것을 제안한다. 자로녹스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란다. 대장장이는 유리온에게 폐업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를 설득하기 위해 유리온은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나는 남쪽의 수호자, 무적의 창, 록스 가문의 유리온 록스다. 자로녹스는 그가 록스 후작 가문의 일원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유리온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자로녹스는 그의 겸손한 작업장을 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방문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유리온은 그의 반응에 놀라 일어나라고 요청하지만 자로녹스는 계속 그런 자세로 있겠다고 주장하며 그가 원하는 것을 묻는다. 그래서 유리온은 마지못해 동의한다. 자로녹스는 유리온 같은 사람이 왜 자신 같은 가난한 대장장이를 고용하고 싶어하는지 묻고 유리온은 그의 특별한 재능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자로녹스는 매일 스승에게 꾸중을 듣고 있다고 말하며 재능이 있다고 부인한다. 유리에는 그의 훈련이 엄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엄격함의 극치였다. 유리에는 오늘 많은 대장장이 작업장을 방문했지만 자라녹스의 무기는 제작에 대한 분명한 성실함 때문에 다른 무기와 두드러졌다고 설명한다. 그는 특히 무기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검, 손잡이를 감싸는 정밀함을 칭찬한다. 유리오는 그가 언젠가 특별한 재능을 깨울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유리오는 속으로 내가 방금 즉흥적으로 지어낸 말인데 라고 생각했다. 효과가 있을까? 자로녹스는 그의 말에 감동하여 그를 따르기로 동의하지만 유리온이 그에 대해 들었던 소문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유리온은 그에게 흥미로운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이 산 녹슨 단검을 들고 깨어나라는 단어를 발음한다. 단검은 여러 형태의 흔적인 아그네스라는 빛나는 전설적인 무기로 변모한다. 자라녹스는 놀라고 유리온은 이 무기인 전설적인 자아 검이 원래 소설 주인공이 얻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스템 창이 나타나 유리온에게 아그네스와 영적 계약을 진행할 것인지 묻고 그는 동의한다. 섬광이 터진 후 유리온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가 누구이며 감히 그와 계약을 맺었느냐는 분노한 목소리를 듣는다. 유리온은 그 목소리가 자신의 이야기에서 썼던 귀여운 소녀의 목소리가 아니라 무례한 목소리여서 놀란다. 아그네스는 그에게 재능이 한 푼도 없다고 꾸짖고 유리온은 그녀가 그에게서 어떤 만화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그네스는 왜 그와 같은 사람이 감히 그녀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아그네스는 그에게 그녀의 위치와 그녀를 해방하는 데 필요한 주문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다. 유리온은 위대한 예언자에게서 들었다고 대답하며 이는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야기에 넣은 추가 설정이다. 아그네스는 계속 그를 모욕하며 위대한 예언자가 왜 그와 같은 쓸모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는지 궁금해한다. 유리에는 그녀에게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지 묻고 물론 자신이 그녀의 설정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안다고 자신감 있게 대답한다. 그는 아그네스가 두 개의 분리된 무기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은 사용자가 상상하는 모든 무기로 변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원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그것을 검과 방패로 사용했다. 유리오는 아그네스에게 그녀의 하위 몸이 사라지면 항상 그녀의 본체로 돌아간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아그네스는 그의 지식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그녀는 만화와 함께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리온에게는 만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유리온은 그녀가 짜증난다고 말하고 자신의 내부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녀를 강제로 반지로 변형시켜 그녀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다. 아그네스는 녹아내리는 것처럼 유리온의 에너지의 따뜻함을 느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비명을 지른다. 유로는 무술이 만화를 대신해 아그네스의 능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유로는 자로녹스와의 약속을 마무리하며 2일 안에 일을 마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틀 후 정오에 오스성 중앙공원 앞에서 만나기로 합의한다. 유리안이 공원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알리아를 보고 놀란다. 엘레나는 놀라서 그에게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묻는다. 유리안은 중앙공원 앞 상황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이곳이 원래 주인공이 엘리아를 처음 만나기로 한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고 메인 스토리의 흐름이 어딘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엘리아는 화를 내며 여기서 뭘 하고 있냐고 묻는다. 유리아는 대장장이를 찾으러 왔다고 대답한다. 엘리아는 록스 가문에 대장장이가 많은데 왜 그러냐며 놀라워한다. 유리아는 자기 사람을 고용하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엘리아는 미리 말했으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그는 이미 좋은 사람을 찾았다고 안심시킨다. 그 순간 자라녹스가 제 시간에 도착한다. 대장장이는 늦어서 유론을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유론은 엘리아를 자라녹스에게 소개하며 자신의 약혼녀라고 밝힌다. 다른 기사가 끼어들어 분대장 일리아에게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묻고 곧 출발할 것이라고 말한다. 일리아는 유리엔을 마스크라는 기사에게 소개하며 그녀의 약혼자 유리엔 록스라고 소개한다. 록스는 유리엔을 처음 보고 충격을 받는다. 마스크는 록스 가문의 젊은 도련님이 이런 곳에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며 자신을 마르쿠스 가문을 섬기는 스티레머 기사단의 제5분 대장 마스크 말론이라고 소개한다. 유리는 자신이 쓴 소설에 나오는 태도가 나쁜 단역 캐릭터인 마스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리아는 원래 이야기에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예정이었는지 기억한다. 가면을 쓴 사람이 마스크와 그의 기사들을 가로막고 주인공이 나서서 마스크에게 도전한다. 유리아는 주인공과 마스크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알리아가 제 시간에 도착하여 그들의 관계가 시작될 뻔한 것을 막는 원래 이야기의 사건을 초조하게 회상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 주인공은 엘리아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여 그녀를 죽음으로부터 구한다.
유로는 단순히 주인공을 찾아 장면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엘리야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심한다. 유로는 엘리야에게 목적지를 묻는다. 그녀는 오시오 성 근처에서 고블린 습격 보고가 증가했고 그녀의 기사단이 그 지역을 정찰하고 제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한다. 유로는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것은 그가 그들과 합류하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다. 엘리야는 그의 요청에 놀라 이유를 묻는다. 유리아는 훈련 중인 사람으로서 실제 전투를 경험하고 그녀의 기술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고 대답한다. 엘리야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는 도망치는데 능숙하다고 안심시킨다. 엘리야는 그의 요청에 동의하고 마스크 경에게 그와 자로녹스에게 말을 제공하라고 명령한다. 마스크는 그들이 소풍을 가는 것이 아니며 부주의할 수 없으며 특히 유론과 자로녹스에게는 만화의 흔적이 없다고 말하며 반대한다. 마스크는 그들에게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능력도 없다고 덧붙인다. 엘리야는 단호하게 다른 말 없이 명령을 따르라고 명령한다. 마스크는 순종하고 엘리야는 그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분대장이 되었어야 했다고 속삭인다. 출발하기 전에 엘리야는 유론에게 위험하니 가까이 있으라고 부탁하고 유론은 가라녹스에게 그를 꽉 잡으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함께 말을 타고 떠난다. 그들의 도착 후 엘리야는 기사들을 5명씩 팀으로 나누어 고블린 정착지를 찾도록 하고 공격하지 말고 발견하면 신호탄을 쏘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엘리야는 경비병들에게 흩어지라고 명령했다. 어둠이 다가오고 추적이 어려워지자 엘리야는 되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갑자기 하늘에 신호탄이 켜지고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신호탄이 그 다음 3번째, 4번째가 켜진다. 기사들은 몇 개의 신호탄이 터졌는지 궁금해하고 유로는 4개라고 대답하고 다른 기사는 5개라고 주장한다. 엘리야는 서쪽에서 가장 가까운 신호탄으로 향하기로 결심하지만 기사 중 한 명이 그들을 막으려고 한다. 엘리야의 분대가 신호탄 중 하나의 위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든 군인들이 죽어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기사들은 동료의 갑옷이 녹아있는 것을 보고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며 충격을 받는다. 엘리야는 즉시 다음 남쪽 신호탄 위치로 향하기로 결심한다. 그곳에서도 그들은 모든 군인들이 똑같이 끔찍한 방식으로 죽어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기사 중 한 명이 그의 대장에게 다음 지역으로 빨리 이동하라고 촉구하자 유론이 끼어들어 지금은 이동할 수 없다고 외친다. 엘리야는 유론의 말에 놀란다. 유리아는 고블린들이 흩어져서 군인들을 하나씩 사냥하고 있으며 이 속도라면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는 작전을 중단하고 신호탄을 쏘아 남은 모든 병력을 그들의 위치에 모을 것을 제안한다. 기사가 화를 내며 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자격이 누구인지 묻고 이 엉망진창의 책임을 그에게 돌린다. 유로는 이 장면이 원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똑같은 방식으로 질책을 받고 독자들을 분노하게 했던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기사가 계속해서 그를 꾸짖고 침묵하라고 명령하자 유로는 내공을 사용하여 그를 압박하여 기사가 말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엘리야는 유론이 어떻게 가까이 가지 않고 기사를 넘어뜨릴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유론은 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침묵하라고 명령하고 겁에 질린 기사는 동의한다. 유리아는 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부탁할 뿐이다. 그런 다음 유리아는 엘리야에게 돌아서서 원래 이야기에서 그녀가 주인공의 말을 듣지 않고 완고하게 자신의 의견을 고수했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이번에는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부탁한다. 엘리야는 그의 관점에 설득되어 상황을 명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시 푸른색 신호탄을 쏘아 병력을 모으라고 명령한다. 기사들은 신호탄을 쏘고 남은 흩어진 기사들이 모이기를 기다린다. 자라녹스는 유론의 능력에 감탄하며 그가 원하는 대로 모두를 움직이게 만들고 더 많은 수의 병사들이 다시 모일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유론은 대부분의 병사들이 그들에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자라녹스는 그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불안해한다. 유론은 카루다라는 적이 이미 그들을 끝냈다고 설명한다.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병사 중 한 명이 공포에 질린 채 엘리야에게 달려온다. 겁에 질린 군인은 즉시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치고 엘리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놀라서 묻는다. 그 순간 거대한 고블린 군대가 나타나고 다른 기사는 그들의 수가 압도적이라고 외친다. 알리야는 이 압도적인 수의 적들을 보고 말을 잇지 못한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끼고 유론에게 사과하며 그가 자신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유론은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서며 그녀가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알리야는 당황하며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유로는 고블린 무리를 향해 아그네스를 부르며 지난 이틀 동안 연습한 것을 시험해보겠다고 선언한다. 그는 그녀에게 흑철 탄환을 대리로 생성하라고 명령한다. 유리에는 만독불침 3단계에 도달한 후에 얻은 이 기술을 아직 시도해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시스템 창이 그의 앞에 나타나 흑철 폭발 기술은 흑철 탄환을 폭발시켜 내공으로 채워진 숨겨진 무기를 발사한다고 설명한다. 유리아는 고블린들에게 공격을 받으라고 외치며 탄환을 던지고 탄환은 목표물에 명중한다. 탄환이 고블린의 무기 중 하나에 박힌 후 그들의 혼란 속에서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고 그들의 비명 속에서 많은 수가 휩쓸려 나갔고 유로는 탄환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아그네스의 대리 소환 능력이 자신의 힘과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속으로 기뻐한다. 총알이 돌아오자마자 다시 던져 연속 폭발을 일으켜 더 많은 고블린을 쓸어버린다. 충격받은 엘리아가 그가 던진 것이 무엇인지 묻자 유람은 침착하게 그 기술은 흑철 폭발이라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답한다. 엘리아는 고블린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을 알아차리고 놀란 기사들에게 돌아서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소리치며 이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 그녀는 기회를 잡아 남은 고블린을 제거하라고 촉구한다. 그녀의 지휘 아래 기사들은 남은 적들과 교전하기 위해 돌격한다. 기사들과 고블린들의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고블린 중 하나가 전투에서 도망치려 하지만 앞에 무언가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붉은 손이 나타나 머리를 움켜쥔다. 알리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어안이 벙벙해진다. 갑자기 엄청난 크기의 거대한 붉은 피부의 전사가 고블린들 사이에서 나타나 고블린 시체를 손에 들고 있다. 유람은 이 새로운 인물을 바라보며 전설적인 고블린 전사 카루다가 드디어 나타났음을 깨닫는다. 유람은 결연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오늘 그를 제거하지 못하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